새벽녘 비가 내리는 공원 쉼터에서 노란 등불 아래 몸을 웅크린 채 잠에서 깨어나는 김미영 할머니. 70세를 넘긴 그 손으로 천천히 이마의 주름을 쓸어내립니다. 작은 캐리어와 허름한 가방만이 김 씨의 전부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벤치의 차가운 감촉이 밤새 김 씨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관절이 심하게 욱신거립니다. 축축한 봄비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이른 아침.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내게 될 줄은 평생 교단에 서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김 씨는 캐리어에 든 약봉지를 꺼내 고혈압 약을 꾸역꾸역 삼킵니다. 물 한 모금 없이 마른 침으로 삼키는 약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불편했지만 이런 날에 약을 걸으면 건강이 더 나빠질까 걱정되었습니다. 소지품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오래된 학생들의 편지와 사진이 담긴 상자. 그 상자만큼은 비에 젖지 않게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딸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현실. 머릿속에 자꾸만 딸 영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돕니다. 이게 내 집이야. 엄마는 이제 나가. 공원 벤치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김 씨의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듯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그 순간 30년 교직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강원도 작은 학교에서 첫 교직을 시작했던 날,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던 그 모습. 해가 지나도 변함없이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심어주려 했던 국어 시간. 수학여행에서 밤새 아픈 학생을 간호하며 지새웠던 밤. 문제아라 불리던 학생이 졸업 후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던 그날의 보람. 교실 뒤에서 서성이던 아이에게 다가가 꿈에 대해 물어보고 함께 책을 읽어주던 특별한 방과 후 시간들. 중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아이들에게 지식보다 삶의 지혜를 가르쳐온 시간들. 언제나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꺾이지 않는 용기를 주었던 그 시절의 자부심.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믿어줄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항상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항상 풀릴 수 있어.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결국 해결책은 있단다. 그렇게 항상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는 그 어떤 긍정적인 해결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8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김 씨는 홀로 생활하며 점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아무리 절약해도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노후를 위해 제주도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책도 읽으며 여유롭게 살자던 남편의 꿈. 하지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그 꿈을 이어갈 경제적 여유도 심리적 용기도 없었습니다. 결국 1년 전 딸 영주의 제안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영주가 엄마표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보여주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주의 중학교 졸업식 날 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찍었던 사진을 아직도 지갑에 간직하고 있는데 영주가 첫 직장에 합격했을 때 김 씨가 딸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던 축하 저녁 식사, 영주의 결혼식 날 딸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흘렸던 기쁨의 눈물. 그런 추억들이 마음 한편에서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딸이 이제는 자신을 가장 아픈 말로 상처 입혔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점차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죠. 손주들의 늦은 귀가, 시간이나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영주와 의견이 자주 충돌했습니다. 김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적 육아 방식, 영주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머니의 옛 방식,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작은 마찰들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던 김 씨에게 그냥 엄마 방에서 보면 안 돼? 라고 말하던 영주의 목소리. 식사 시간에 자신이 챙겨준 반찬에 대해 엄마 요즘은 이렇게 짜게 먹지 않아라며 얼굴을 찌푸리던 모습. 그럴 때마다 김 씨는 가슴이 조금씩 시려왔습니다. 영주도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늘 지쳐 있었고 김 씨의 조언이 비판으로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을 낳고 키워준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중학교 2학년인 외손자의 공부 방식에 대해 조언하다가 결국 영주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달라. 엄마가 어떻게 알아? 라며 짜증을 내던 영주. 김 씨는 30년간 교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학습 태도에 대한 염려를 표현했을 뿐인데 감정이 격해진 영주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양육 방식을 비판받는 것 같다며 이게 내 집이야. 엄마는 이제 나가. 라고 소리쳤죠. 그 순간 김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자신의 존재가 참담하게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소지품만 급하게 챙겨 밤늦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와 약봉지, 그리고 가장 소중한 학생들의 편지가 담긴 작은 상자만을 챙겼습니다. 오갈 데 없는 김 씨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동네 공원 쉼터였죠. 빗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운 김 씨의 눈에는 이슬비보다 더 무거운 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온기를 찾아 양손을 비비며 김 씨는 생각합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어려움 앞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평생 자립심을 강조해온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이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적은 연금으로 방을 구할 수 있을지, 몸이 아플 때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런 걱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 박순자에게 연락할까 고민하지만 평생 누구에게도 손을 벌린 적 없는 그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이렇게 막막한 아침은 처음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김 씨의 모습은 평생 한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의 빛이 되어주었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던 교사, 그 교사가 지금은 자신의 삶에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아이러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김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몇 장 남지 않은 지폐와 영주의 졸업사진, 그리고 학교 시절 받았던 스승의 날 카드 한 장. 이것이 지금 김 씨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 그치면 김 씨의 인생에도 새로운 햇살이 찾아올까요?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공원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 뻣뻣해진 몸을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관절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 지났지만 물 한 모금 없이는 약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유난히 아팠고 이런 축축한 날씨는 혈압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아직 이른 시간인지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공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몇 걸음 움직이는 것이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밤새 차가운 벤치에서 굳어버린 관절이 매 걸음마다 저항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던 국어 교사였는데 지금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주름진 옷차림에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죠.
머리를 감지 못한 불쾌감과 양치를 하지 못한 입안의 텁텁함은 김 씨를 더욱 불편하게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정돈하지만 화장실에서 간단히 세면하는 것만으로는 개운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머릿속을 스치는 몇 안 되는 선택지들. 일단 따뜻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공원 근처 작은 도서관을 떠올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남은 현금도 얼마 없었죠. 캐리어를 끌고 도서관으로 향하는데 문이 열리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은 오전 9시나 10시에야 문을 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공원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작은 소지품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오면서도 늘 침대 옆에 두고 읽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챙겼던 것이 다행으로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책을 수십 번 가르쳤던 김 씨는 노인 산티아고의 고독한 싸움이 이제는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산티아고 같은 노인이 되었구나. 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경계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벤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단정한 차림새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커피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있었죠. 그는 김 씨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침 공기가 참 좋네요. 김 씨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옆에 앉자 김 씨는 조금 자리를 이동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남자는 이런 김 씨의 경계심을 눈치챘는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노인과 바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네요. 국어 선생님께서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셨던 책인데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어보니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김 씨는 문득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이 책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책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모험과 도전의 이야기로 읽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인생의 의미와 고독에 대한 성찰로 다가오죠. 남자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김 씨의 말투와 해석이 뭔가 특별하게 느껴진 듯 했습니다. 정말 선생님 같은 설명이세요. 혹시 교사 생활을 하셨나요? 김 씨는 놀랐습니다. 낯선 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가 망설여졌지만 이 남자에게서 위험한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중학교 국어 교사였어요. 8년 전에 은퇴했죠. 남자는 더욱 관심을 보이며 김 씨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는 정준호라고 합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이 공원을 지나가거든요. 혹시 용문중학교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용문중학교는 김 씨가 20여 년간 근무했던 학교였습니다. 네, 그곳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준호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피를 김 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아직 따뜻해요. 저는 바로 앞 카페에서 하나 더 사오겠습니다. 김 씨가 말릴 새도 없이 준호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따뜻한 커피 잔을 손에 든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자신의 제자였던 걸까? 그렇다면 몇 년도 학생이었을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준호가 커피 2잔과 간단한 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아침 드셨어요? 간단히 먹을 것도 가져왔어요. 김 씨는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했지만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린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자신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선생님 반이었습니다. 당시 3학년 7반. 아마 기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그때 꽤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김 씨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2000년, 20여 년 전의 학생들,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확히 준호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보니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해요. 저는 항상 뒷자리에 앉아 수업 시간에 만화책 읽다가 자주 혼났던 학생이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게 특별했어요. 준호는 그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쓴 짧은 소설을 김 씨가 발견하고 방과 후에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김 씨가 준호의 글재주를 칭찬하고 격려했던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내가 쓴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더라. 작가의 소질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 저는 그냥 말썽꾸러기 학생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새로운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김 씨는 흐릿하게나마 그때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문제아로 불리던 학생의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소설 노트, 그 안에 담긴 창의적인 이야기에 감탄했던 기억. 아마도 그 학생이 지금 눈앞에 준호인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고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청소년 문학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선생님에게 받은 영감으로 지금은 청소년들의 창작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김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김 씨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캐리어를 갖고 계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 계시고.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상황을 제자에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사실 어제 딸과 다투고 집을 나왔어요. 잠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김 씨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던 거예요?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선생님, 제 출판사가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쉬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지금 몸 상태도 좋지 않아 보이세요. 김 씨는 즉각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친구에게 연락할 거예요. 제자에게 신세 지는 건, 그건 너무. 내면의 자존심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했던 교사가 이제 와서 제자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추락했나라는 자책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교차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오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거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머물다 다른 방법을 찾을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년의 처지에서 이런 우연한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고민되었습니다. 준호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김 씨가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주는 모습에서 그가 정말 성숙한 어른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만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 김 씨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존심을 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느끼는 시간이었죠.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진심을 받아주셔서. 출판사에 작은 휴게실이 있어요. 거기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것들도 준비해 드릴게요. 김 씨는 준호의 도움으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끌려는데
준호가 자연스럽게 캐리어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시내가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들어오며 공원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이 김 씨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후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김 씨와 준호는 공원을 나와 근처 출판사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거리를 걸으며 김 씨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제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낯선 곳에 간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작은 골목을 지나 도착한 곳은 평범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2층에 위치한 청년의 숲 출판사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무릎 통증이 심해져 김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김 씨의 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노년이 되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색했지만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김 씨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판사 문을 열자 아담하지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장과 책상 몇 개가 놓인 곳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자연 채광으로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눈이 침침해진 김 씨는 책장에 꽂힌 책 제목들을 읽으려 눈을 찡그렸습니다. 예전에는 한눈에 들어오던 글자들이 이제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김 씨를 안쪽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소파와 탁자, 그리고 간단한 싱크대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접이식 침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2층 제일 안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김 씨의 짐을 정리하고 수건과 세면도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도 준비해 주었죠. 식사를 마친 후 김 씨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화장실에서 간단히 씻고 옷을 정돈한 후 휴게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일상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준호는 출판사 직원들에게 김 씨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출판사의 특별한 손님이자 제 인생을 바꿔준 은사님이십니다. 직원들은 모두 김 씨를 존중하는 태도로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존중과 배려에 김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전 시간 준호는 김 씨에게 출판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 시리즈와 교육 관련 서적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10대들이 직접 쓴 단편집을 준비 중이라며 원고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의 안목으로 봐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그저 시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김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30년간의 교직 경험이 아직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원고를 받아든 김 씨는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10대 학생들이 쓴 이야기를 읽으며 교직 시절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빨간 펜으로 문장을 고치고 의견을 적는 익숙한 동작들,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발견할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글씨가 작아 눈이 쉽게 피로해지자 김 씨는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방과 후에 남아 학생들의 장문을 첨삭해주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순수한 생각을 발견하는 기쁨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 허리가 뻐근해졌지만 그마저도 잊을 만큼 몰입했습니다. 무릎 통증도 딸과의 다툼도 잠시 잊었습니다. 준호가 점심을 가져왔을 때야 김 씨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학생들 글솜씨가 괜찮나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표현력이 정말 뛰어나네. 하지만 기본적인 문장 구조나 맞춤법은 좀 부족해. 그래도 창의력만큼은 대단해. 준호는 김 씨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피드백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은 젊은 편집자들이 갖지 못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대화 속에서 김 씨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같은 시각 김 씨의 딸 영주는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가라앉고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돌아오실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영주는 어머니가 자주 가던 공원과 도서관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방을 살펴보니 평소 애용하던 약봉지와 중요한 소지품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나갔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영주는 어머니의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것만 같았던 어머니가 사라진 빈자리가 예상치 못한 공허함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새치가 늘어가는 것도, 걸을 때 조금씩 느려지는 걸음걸이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죄책감에 영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에게 짜증을 자주 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늘 지쳐있던 자신이 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 "이제 나가" 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어머니에게 어쩌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걱정으로 영주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73세 노인이 밤사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경찰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색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영주는 어머니가 혹시 비를 피할 곳이라도 찾았을지, 식사는 제대로 하셨을지, 약은 제때 드셨을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항상 자신을 걱정해 주던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아이러니에 영주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노화와 자신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주는 마지막 수단으로 어머니의 오랜 친구 박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어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집을 나가셨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자존심 강한 미영이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갔다고? 내가 알아볼게. 혹시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줄게. 순자는 즉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자 공통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순자의 조카가 준호와 안면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순자의 조카는 문학동아리 활동으로 준호의 출판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김 씨를 보았다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순자는 영주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혹시 정준호라는 사람 알아? 옛날 제자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 출판사에 계신 것 같아. 영주는 어머니의 제자 이름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단서가 생겼다는 사실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순자에게서 출판사 정보를 받아 즉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하루 종일 원고 검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무력감에 빠져있던 김 씨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김 씨에게 내일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편집회의가 있는데 함께 참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안에 김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려 했는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에게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다른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내일 회의에 참석해 볼게. 그날 밤 김 씨는 출판사 휴게실의 접이식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의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제는 공원 벤치에서 비를 맞으며 잠을 청했는데 오늘은 따뜻한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딸 영주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출판사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편집회의를 준비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김 씨는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준호가 김 씨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30년 경력의 국어 교사이시자 저의 은사님이신 김 선생님입니다. 청소년 문학 시리즈에 귀중한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회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김 씨는 교육자로서의 시각으로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며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신감과 존재감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출판사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 씨의 딸 영주가 서 있었습니다. 영주는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영주의 모습에서 후회와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김 씨도 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을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출판사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김 씨와 영주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녀가 서로 마주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출판사 입구에 서 있는 영주를 보는 순간 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영주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얼굴이 부어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고 옷차림도 급하게 나온 듯 어수선했습니다. 젊은 시절 김 씨가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볼 때의 모습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멈춰선 영주가 천천히 김 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고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자 준호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자리를 비우자 회의실에는 김 씨와 영주 그리고 준호만 남게 되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무겁게 깔렸어요. 영주가 어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눈물이 영주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 씨는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어제의 굴욕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니? 김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헌신한 자신이 받은 대우를 생각하면 아직도 배신감이 컸습니다. 영주야, 너 초등학교 때 기억나니? 학부모 참관 수업 때 엄마가 너의 자랑이었던 시절.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에요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내가
언제부터 내가 내 짐이 되었니? 김 씨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 상장을 받으며 환하게 웃던 딸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영주는 더욱 울먹이며 사과를 계속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제 밤부터 엄마를 찾아다녔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고 순자 아줌마한테도 연락했어요. 이웃들에게도 물어보고. 영주의 말에 김 씨는 잠시 놀랐습니다. 순자에게까지 연락했다니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동료들 사이에서 집을 나간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더욱 서글펐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순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30년 교직 생활을 한 엄마가 자식한테 쫓겨나다니.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웠어. 비를 맞으며. 김 씨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차가운 벤치의 감촉과 밤새 들었던 빗소리, 무릎 통증으로 제대로 눕지도 못했던 그 밤의 고통이 다시 밀려왔어요. 영주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공원에서 노숙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엄마가 공원에서? 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주는 흐느끼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육아의 부담, 남편과의 불화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죠. 나도 힘들었어.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 교육에 신경 쓰고 남편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고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때는 정말 미쳐 있었던 것 같아. 영주의 말에 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는 했지만 그것이 어머니를 내쫓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하지만 내가 너를 힘들다고 내쫓은 적이 있니? 내가 어렸을 때 아파서 밤새 울어도, 사춘기 때 반항해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일해도 한 번도 나가라고 한 적 없어. 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너희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한 번도 너희들에게 짐이라고 말한 적 없어. 오히려 너희들이 나의 삶의 이유였는데. 영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선생님, 영주 씨도 충분히 후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진정하시고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김 씨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몰라요. 자식에게 버림받는 그 느낌을, 평생 키운 자식이 나가라고 소리칠 때의 그 충격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주가 다시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집에 다시 와. 이번엔 달라질 거야. 정말 엄마를 존중할게. 아이들도 엄마를 찾아요. 지우는 밤새 할머니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봤어요. 김 씨는 손주들 이야기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막내 지우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매일 저녁 자장가를 불러달라던 그 아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도 내가 잔소리한다고 싫어했잖아. 할머니는 왜 이렇게 간섭해? 라고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민이는 할머니 음식은 맛없어라고 했고 영주는 더욱 애타게 매달렸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준호가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하시는 일도 정말 의미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주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은데. 김 씨는 준호의 말에 답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아직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집에서는 그저 짐이었지만 여기서는 내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요. 학생들의 원고를 검토하며 보람을 느껴요. 이 말에 영주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느꼈어? 내가 엄마를 그렇게 대했어? 엄마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했어? 김 씨는 딸을 바라보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매일 눈치 봐야 했어. 내가 만든 음식은 요즘은 이렇게 안 해. 내 조언은 옛날 방식이야. 거실에서 TV 보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 화장실 사용 시간도 마음대로 못했고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다고 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주들 숙제 도와주려 해도 엄마가 가르치는 방식은 요즘과 달라라며 막았잖아.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내 경험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영주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한테 화풀이 했나 봐. 이제는 달라질게. 엄마 의견도 존중하고. 하지만 김 씨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다는 말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 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잖아. 내가 상한 음식 버리려 했더니 엄마가 왜 맘대로 버려? 라고 소리쳤지. 그때도 미안하다고 했어. 하지만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더라.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 영주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준호가 급히 말렸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영주는 의자에 앉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존심과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주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하지만 나도 인간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고 내 의견이 귀담아 들어지길 바라. 73살이 되어서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어. 영주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엄마를 그렇게 대한 거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룻밤 사이에 쌓인 상처가 아니야. 오랜 시간 쌓인 서러움이 폭발한 거라고. 영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제 우리 집에 안 오실 거예요? 김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더 있을 거야.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73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존엄하게 살고 싶어.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출판사 근처에 작은 원룸이 있어요. 월세도 저렴하고 깨끗해요. 제가 알아봐 드릴 테니 거기서 지내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 씨는 준호의 제안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영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연락은 할 수 있어요? 가끔 찾아뵈도 돼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을 좀 줘. 나도 생각을 정리해야겠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영주는 그나마 완전히 거절당하지 않은 것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연락해요. 약은 제때 드시고요. 혈압약이랑 관절약.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 씨는 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과 그리움, 상처와 모정이 뒤엉켜 있었어요. 어린 딸이 아파서 울 때 품에 안아주던 기억, 사춘기 때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던 모습, 결혼식 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미소 짓던 얼굴,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주가 떠난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김 씨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힘드셨겠어요, 선생님. 모녀 사이가 이렇게 되다니. 김 씨는 차를 받아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독립을 고민하게 될 줄은.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요. 내 경험과 지혜가 무시당하는 삶은 더 이상 싫어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은 정말 소중해요.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 가족과의 관계 회복인가, 새로운 독립적인 삶인가. 정오의 햇살은 밝게 빛났지만 김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때가 왔다는 것이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살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영주가 떠난 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김 씨의 캐리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혹시 짐 정리를 도와드려도 될까요? 원룸을 알아보려면 먼저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할 테니까요.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딸과의 대화로 온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여는 순간 그 안에서 낡은 갈색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도록 투명 비닐로 몇 겹이나 감싼 상자였죠.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테이프로 여러 번 보수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선생님? 준호가 물었습니다. 김 씨는 상자를 품에 안듯이 조심스럽게 꺼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받은 학생들의 편지예요. 교직 생활 중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어제 집을 나올 때도 이것만은 꼭 챙겼어요. 비 맞을까봐 밤새 품에 안고 있었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학생들의 작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바래진 종이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먼지와 종이가 섞인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어떤 편지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어떤 것은 여러 번 접었다 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김 씨는 맨 위에 놓인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편지를 펼치는 동작도 조심스러웠어요. 교직 첫 해에 받은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죠. 준호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편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편지지, 연필로 쓴 글씨,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 수십 년간의 교직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 준호가 파란색 편지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하트 스티커로 장식된 편지였죠. 선생님, 이거 정말 감동적이네요. 준호가 들고 있던 편지는 초등학생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김 씨가 그 편지를 받아들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선생님께 엄마가 제일 좋아요. 매일 늦게까지 일하시는데도 저 숙제 봐주시고 맛있는 반찬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엄마가 선생님이라서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사랑해요. 영주 올림. 편지 끝에는 어린 영주가 그린 하트 모양들과 엄마와 자신을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엄마 머리 위에는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편지를 아직도 갖고 계셨네요. 영주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거죠? 준호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닦으며 다른 편지들도 꺼냈어요. 그때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 나왔어 하고 뛰어와 안기곤 했죠. 엄마가 선생님인 게 자랑스럽다고 친구들한테 매일 자랑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참관 수업 때 말씀하시길 영주가 우리 엄마도 선생님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고. 김 씨는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각각의 편지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여러 번 읽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중학생이 된 영주가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깔끔하게 쓴 글씨였죠. 엄마, 요즘 제가 사춘기라 짜증도 많이 내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친구 엄마들은 다 무서운데 우리 엄마는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셔서 든든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엄마 아신대요. 정말 유명하신가 봐요. 사랑해요. 고등학생 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대학 원서를 쓰던 시기에 쓴 편지였어요. 엄마, 대학 가면 집을 떠나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빠 없이 혼자 절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는 제가 엄마 보답할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겠습니다. 교수님들께 항상 자랑할게요. 우리 엄마는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편지의 글씨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이 편지를 받던 날, 영주가 원서 쓰느라 밤새 고민하고 있었죠. 제가 옆에서 차를 타주며 같이 앉아 있었어요. 새벽 3시까지 함께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준호는 감동적인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선생님, 아까 그 편지들 영주 씨가 보면 어떨까요?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을 보면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영주 씨도 잊고 있던 엄마와의 소중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김 씨는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망설였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고 가슴은 먹먹했어요.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어린 영주의 편지를 보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수했던 사랑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손가락으로 편지를 쓰다듬으며 김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관하며 살아온 세월, 힘들 때마다 꺼내 읽으며 위로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어제 집을 나올 때도 가장 먼저 챙겼던 이 상자. 잠시 후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영주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이 편지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싶네요. 아직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이 편지들 속 그 아이는 여전히 내 딸이니까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주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죠. 어머니께서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30분 후 영주가 헐레벌떡 출판사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눈이 부어 있었지만 엄마가 부른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고 온 것 같았어요. 들어오는 발걸음이 조급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김 씨는 책상 위에 편지들을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연도별로 초등학교부터 대학 때까지의 편지들이었죠. 이걸 좀 봐라. 내가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이야. 영주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등학교 때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자신이 쓴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자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엄마,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내가 초등학교 때 쓴 거잖아. 이 하트 스티커 내가 붙인 거네.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 엄마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간직했어. 내가 준 편지들, 그리고 학생들이 준 편지들. 이게 내 인생의 보물이야. 교사로서, 엄마로서 살아온 증거니까. 힘들 때마다 이 편지들을 꺼내 읽었어. 특히 내 편지들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지. 영주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쓴 편지들을 차례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일과 육아에 치이다 보니 엄마의 소중함을 잊었나 봐요. 엄마가 저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김 씨도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서 기다리던 작은 영주, 엄마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함께 숙제하며 보냈던 저녁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눈앞에 생생했어요. 영주야, 우리가 참 행복했었지.
내가 엄마는 우리 반 선생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라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뒤섞였어요. 준호가 이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이 편지들과 선생님의 교직 생활을 담은 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 교사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요. 김 씨와 영주가 동시에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가 청소년 문학을 출판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요즘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부모 간의 관계가 많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소통도 부족해요. 하지만 선생님의 편지들을 보니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30년간 학생들과 주고받은 이 편지들, 그리고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책으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김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책으로 누가 읽겠어요? 그저 평범한 교사의 이야기인데.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선생님, 선생님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대한 교사가 얼마나 될까요? 20년 전 문제아였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발견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는 영주 씨와의 이야기도 포함되어야 해요.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 가족의 의미에 대한 성찰, 현대 사회가 잃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영주도 눈을 빛내며 동의했습니다.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도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늦기 전에 깨달으라고 전하고 싶어요. 김 씨는 편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들, 빛바랜 글씨들, 모두가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준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출판 과정은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은 그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돼요. 각 편지에 담긴 사연들, 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직 생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영주 씨도 함께 참여해서 딸의 입장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 성장 과정에서의 변화, 그리고 화해의 과정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김 씨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 당황스러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영주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김 씨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엄마, 당연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엄마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 과정을 통해 엄마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김 씨는 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해보자.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 그리고 우리 모녀의 이야기도 다른 가족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겠지. 이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번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와 책상 위의 편지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의 사랑이 현재를 밝히는 것처럼 준호가 실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은 원룸으로 독립하시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영주 씨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어떨까요? 매주 한 번씩 출판사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거죠. 서로에게 시간을 주면서 관계를 천천히 회복해가는 거예요. 김 씨가 심사숙고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 당장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자.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 모녀에게도 치유의 시간이 되면 좋겠어. 영주도 눈물을 닦으며 동의했습니다. 네, 엄마.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게요. 엄마가 편한 대로, 엄마의 속도대로 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싶어요. 엄마의 진짜 모습, 선생님으로서의 엄마,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그 엄마를요. 김 씨는 처음으로 딸에게 진짜 미소를 보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편지들을 정리하며 김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들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상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며 창밖으로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비는 완전히 그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마치 김 씨의 인생에도 폭풍 뒤에 고요와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이제 김 씨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독립과 화해,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의 깨달음은 제 일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김 씨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김 씨는 출판사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준호가 소개해준 곳으로 월세는 김 씨의 연금과 출판사 일로 받는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깨끗하고 아담한 공간이었죠. 큰 창이 있어 햇살이 잘 들어왔고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가진 기분은 묘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혈압약과 관절약을 정리해 놓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맞춰두었어요. 짐을 정리하며 김 씨는 생각했어요. 73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불안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에 가슴이 벅찼죠. 침대 옆에 학생들의 편지가 담긴 상자를 놓았습니다. 책상에는 준호가 선물한 새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도구들이었죠. 매일 아침 김 씨는 출판사로 출근했습니다. 청소년 문학 원고들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작품에 조언을 더했어요. 준호는 김 씨에게 정식으로 편집 자문위원직을 제안했고 이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일하는 기쁨이 그 아픔을 잊게 했어요. 매주 화요일에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수영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영주와 함께 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 씨는 교직 시절의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고 영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기록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어요. 중학생 지우는 국어 숙제를 할머니께 여쭤보기 시작했고 초등학생 지민이는 할머니가 추천해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이상 잔소리하는 어른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김 씨도 손주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고 아이들이 먼저 다가올 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월요일 저녁마다 손주들이 원룸을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이 시간이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영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엄마를 두었는지 몰랐다고. 김 씨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함께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모녀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끈은 놓지 않았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교사가 남긴 발자취라는 제목의 책은 김 씨의 30년 교직 생활과 학생들과의 인연 그리고 가족 이야기까지 담고 있었어요.
특히 영주와의 화해 과정은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서평을 남겼어요. 바쁘게 살면서 부모님께 소홀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늦기 전에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야겠어요. 출간 기념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작은 북카페에서 열린 행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김 씨가 가르쳤던 제자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영주 가족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20년 전 제자였던 한 의사는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의대에 갔습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또 다른 제자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김 씨의 교육 철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인사말을 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사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낼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교육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준 귀중한 책이라고 말했죠. 영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어머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김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이 이렇게 책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주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 언급하며 세대 간 갈등은 서로의 이해와 소통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상처를 안고 살기보다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더 큰 용기라고 말했죠. 행사장에는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교육 현장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김 씨는 다양한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지만 건강을 생각해 선별적으로만 참여했죠. 한 달에 2번 정도 학교나 도서관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료도 적지 않아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연금과 출판사 급여, 그리고 인쇄와 강연료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김 씨는 문득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집을 나와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웠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은 듯 했던 그 순간, 우산을 들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앉았던 벤치에 다시 앉아보았어요. 하지만 1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이제 김 씨는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영주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죠. 벤치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끝이 없구나. 73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무릎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통증이 심해졌지만 김 씨는 미소 지었어요. 이 통증마저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손주들과 함께 점심 먹으러 가자고, 새로 생긴 맛집이 있다며 신이 난 목소리였어요. 김 씨는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김 씨는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어요. 오전에는 출판사에서 새로운 원고 검토, 점심에는 가족들과의 식사, 오후에는 도서관 강연,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박순자와 함께 제주도 여행도 계획되어 있었죠. 바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정을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이 좋았어요. 김 씨는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감정을 적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절망했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걱정하지 말라고.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전하고 싶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라고. 73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 창밖에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